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문제들을 풀면서 지난주 복습을 할 건데요. 예, 지금 다들 미리 풀어보고 계시죠? 푸실만 한가요? 이 설명 들을 때하고 이렇게 막상 또 문제 풀라고 하니까 좀 다르죠? 앞으로 계속 그 문제풀이 과정을 거치면은 익숙해지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말로 설명 들은 거하고요, 문장으로 나타낸 것은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1번은 이제 유량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유량, 저량 구별하는 거죠. 이건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주택 재고량이 정답이죠. 5번. 이건 뭐 너무 분명한 거고요. 나머지 이제 영업 경비라든가 가능 총소득. 자, 1번, 4번 이건 다 어디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가유순전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가유순전후 안에 있는 건 모두 다 유량 변수입니다. 그 안에 있는 거는. 그리고 신규 주택 공급량은 요거는 유량으로 측정을 하고요. 기존 주택 재고량은 저량으로 하죠. 그래서 이 기존 주택 재고량이 이제 중고주택 공급량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신규 공급은 유량, 중고 공급은 저량 이렇게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유량이고요. 다음에 2번은 다음은 어떤 지역의 아파트 수요 공급에 관한 그림이다. 수요곡선 D0를 D1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했죠. 수요곡선 D0를 D1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수요 감소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 중에 이제 수요 감소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것이죠. 일단 거기서는 제가 안 써드렸는데요. 아파트 가격 하락 이런 게 있으면은 조심해야 돼요. 아파트 가격 하락 하면은 또는 상승, 아파트 가격 상승, 이거는 수요 곡선의 이동이 아니라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일 먼저 제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냐 공급이냐죠. 근데 1번은 건설산업 생산성이죠. 생산성은 이거는 공급과 관련된 거예요. 수요하고 관계가 없어요. 또 맨 밑에 5번에 주택 건축 자재 가격 하락, 이것도 뭐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이것도 공급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가 없고요. 다음에 남은 게 이제 세 가지인데, 2번에 수요자의 소득 증가는 뭐예요?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근데 우측으로 이동시킨다라는 걸 판단을 할 때 슬쩍 위를 받는지 안 받는지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위를 받는지 안 받는지. 뭐를 볼까요? 혹시라도 열등제라는 말이 없을까 봐야 된다고요. 거기까지 해야 제대로 푼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걸 안 했으면은 중간에 그런 함정을 넣었을 때 틀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소득 얘기가 나오면 항상 뭘 봐야 된다고요? 열등제인지 정상제인지 확인하고, 아무런 얘기가 없죠.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수요 증가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소득 증가 수요 증가 이렇게 했다가는 이제 틀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소득이란 얘기 나올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소득이란 말이 나올 때는 그 위에 함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고 방향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2번은 수요 증가고요. 자, 보완제 가격 하락이에요. 보완제 가격 하락이면 보가 반이죠. 대가 비로 외우고 있잖아요. 보가 반입니다. 보가 반. 보가 반이니까 보완제 가격 하락이라고 돼 있죠. 하락이면 내가 그래야 되는 수요 증가 이렇게 반대죠. 이렇게. 그래서 수요 증가예요. 이거는. 다음에 우리는 외우기를 대가비로 외우고 있다 그랬잖아요. 대가비로 외우고 있는데 여기 지금 4번 지문은 뭐라고 돼 있어요? 대체주택 수요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수로 지금 나오고 있죠. 대체주택 수요로 나오고 있으니까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대수 반으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수요 감소, 요놈이 정답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요런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아시겠죠? 요런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익숙해지거든요.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익숙해지기만 하면은 이거는 절대로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건 딱 요 패턴에만 맞게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1번은 공급 감소고 5번은 공급 증가가 되는 거죠. 다음에 3번은 다음은 부동산 수요와 관련된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요 결정 요인이란 수요량의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땅의 지화의 가격, 소득 관련자 가격, 기호 이런 게 있고요. 다음에 자가주택을 소비하는 사람은 주택 서비스를 수요하는 대가인 임대료를 지불하지는 않지만 주택 매수 자금의 기회비용만큼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셈이 되고, 이때의 임대료를 귀속 임대료로 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일단 모르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실전에서도 마찬가지죠.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에서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의 변화가 있지만 수요의 변화에서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의 변화가 없다. 말이 안 되죠. 수요량 변화에서든 수요 변화에서든 수요하고자 하는 양의 변화는 있죠. 다음에 파생 수요란 생산 요소로 수요이고요. 보는 수요는 소비재로서의 수요요. 예를 들어 밀가루를, 가정집의 밀가루 수요는 뭐예요? 가정집의 밀가루 수요는 소비재 수요, 본원 수요, 원래 의미의 수요란 뜻이에요. 본원이란 얘기가 본래의 의미의 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한다는 건 대부분 소비하기 위한 거죠. 근데 빵집에서 밀가루 사는 것은 그 집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빵을 만들기 위한 거죠. 결국 빵이 소비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파생 수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수요 법칙이란 가격과 수요량과의 반비례 관계를 의미한다. 맞고요. 자, 2번은 뭔 소린가 하면은 귀속 임대료라는 표현이 있죠. 귀속 임대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올 때 한번 이런 용어가 있구나라는 정도로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요. 이제 일종의 기회비용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은 임대료 내지 않고 살죠. 대신 내가 다른 집에 가서 살면 임대료를 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 하더라도 계산상 뭐가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임대료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일종의 기회비용 개념으로 그렇게 따지면은 그런 경우에 임대료를 귀속 임대료라 그래요. 내가 요거를 내가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줬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임대료,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자, 그런 기회비용 개념에 따른 임대료를 말해요. 그러니까 자가주택에 사는 경우에 보통은 자본이득만 얘기하죠. 얼마 주고 샀는데 얼마에 팔았다. 그러면은 소득이득 발생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근데 소득이득도 발생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항상 소득이득, 자본이득을 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택의 경우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임대료 발생한다 이러면 좀 어색하기 때문에 투자론에서는 수익성 부동산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익성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이 얼마고 자본이득이 얼마고 이렇게 하는데 주택에 대해서 적용하더라도 못할 것은 아니에요. 무슨 개념을 적용하면 귀속 임대료를 적용하면은 자가주택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소득이득, 자본이득 두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런 개념이 있다는 정도고요. 다음에 4번은 부동산 수요 공급 모형에서 균형 가격의 이동에 관한 설명,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균형 이동이죠. 균형 상태에서 당해 저하 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는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만을 이동시키든지 또는 양자 모두를 이동시키기도 한다. 맞죠? 예를 들어서 소득은 뭐만 이동시켜요? 수요 곡선만 이동시키고요. 인구, 수요 곡선만 이동시키죠. 좋아하는 정도, 기호, 수요 곡선만 이동시키는 거예요. 다음에 생산 기술 수준, 뭐만 이동시켜요? 공급 곡선만 이동시키죠. 건설 노동자 임금, 이거는 공급 곡선만 이동시키는 거죠. 자, 근데 이 자율은 어디에도 있다 그랬어요? 이쪽 저쪽 다 있다 그랬죠. 이 자율은 이쪽 저쪽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 보통 가격 상승을 예상하면은 수요자만 예상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예상해요. 공급자도 예상하죠. 근데 이제 수요자가 가격 상승을 예상할 때는 수요가 증가하지만 공급자가 가격 상승을 예상할 때는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둘 다 증가죠.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다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양쪽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어느 한쪽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어떤 것에 따라서 이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아니면은 모두 다냐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이번에 대체 관계 있는 두 채화 중 한 채화 가격 했어요. 대체 관계 있는 두 채화 중 한 채화 가격이니까 대가죠. 대가비예요. 대가비. 대가비인데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락한다 그랬죠. 대체 관계 있는 두 채화 중 한 채화 가격 하락이라고 그랬잖아요. 대가 하락, 대가비 하락인데 그럼 다른 채화 수요가 어떻게 해요? 다른 채화 수요가 증가 맞아요. 다른 채화 수요는 감소하는 거죠. 대가비니까. 대체 관계 있는 두 채화 중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는 중이에요. 사과 살까 귤 살까 고민하는 중에 사과 가격이 하락하면 사과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귤 수요는 이게 사과 수요가 증가하면은 귤 수요는 줄어드는 거죠. 맞나요? 어떤 재화 한 재화 가격이 하락하면은 그놈의 수요량은 늘어나면서 대체 관계 있는 다른 재화 수요는 감소한다. 뭐예요? 대가비. 지금 대가비예요. 지금 이게 2번은 대가비예요. 대가비. 대가비인데 지금 틀리게 돼 있잖아요. 수요가 감소해야 돼요. 다음에 3번은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균형 상태에서 소득 증가요. 소득 증가는 일반적으로 수요 증가를 가져와 균형 가격 상승, 균형량 증가. 맞죠? 자, 일반적으로라 그랬죠.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뭐예요?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제 균형량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균형 가격 상승하고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요게 이제 지난주 했던 1번이잖아요. 1번. 1번에서 수요는 이제 모든 방향이 다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수요 증가의 원인이 뭐 소득이 증가할 수도 있고 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4번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균형 상태에서 건설 노동자 임금 상승이에요. 건설 노동자 임금 상승은 뭐예요? 여기 있네. 여기 건설 노동자 임금 상승 공급 감소죠. 지난주 했던 걸로는 4번이에요. 4번. 이게 1번이고 1, 2, 3, 4.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량은 이거 항상 균형량은 따라간다 그랬죠. 균형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균형 가격 상승, 균형량 감소 맞습니다. 다음에 열등제 나왔어요. 열등제는 반비례죠. 반비례. 자, 이게 소득이 증가한다 그랬어요. 열등제인데 소득이 증가해요. 그럼 수요가 어떻게? 감소하죠. 수요 감소면 이제 2번으로, 지난주에 2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 감소는 전부 다 균형량도 밑으로 내려가고 균형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거죠. 됐나요? 지금 4번 같은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틀릴 만한 거 없어요. 이제 1, 2, 3, 4번 중에서는 틀릴 만한 거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에 5번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 상태에서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지 않는 한 균형 상태가 지속돼요. 균형 가격이 상승함과 동시에 균형량이 증가하기 위한 요인 변화는 어느 것인가 묻고 있어요. 균형 가격이 상승하면서 균형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뭐예요? 균형 가격이 상승하면서 균형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죠. 맞나요? 얘네들은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둘 다 위로 올라가는 건 뭐밖에 없어요. 수요 증가 찾으라는 얘기죠. 자, 근데 1번 인구 증가, 수요 증가 바로 정답 나왔네요. 그죠? 근데 1번만 체크하고 지나가면 괜찮은데 2번을 보면 이제 막 헷갈리는 거죠. 이제 이자율 하락 이것도 수요 증가인데 뭘로 가야 될까요? 지금 이자율 하락하면 양쪽 다 증가해요. 양쪽 다. 수요도 증가하고 뭐도 증가하는 거예요? 공급도 증가하는 거죠.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니까 그때는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이건 어렵죠. 이건 어렵습니다. 1번만 보고 찍고 갔으면 안 어려웠을 텐데 2번을 생각하면 이제 어려운 거죠. 2번 생각하면 괜히 2번 건드렸다가. 다음에 3번에 대갑이 또 나왔네요. 대체제 가격 하락. 대체제 가격 하락. 대갑이 나왔는데 대갑이 대체제 가격 하락이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그리는 자가 수요는 감소, 수요 감소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 하락. 이거 뭐예요? 공급 증가잖아요. 공급 증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건폐율 규제 완화는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공급이죠, 공급. 건폐율은 건폐율 규제 완화가 되는 것은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이것도 안 되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제 수요 증가를 찾는 거예요. 이걸 이쪽에서 이쪽으로 묶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묶고 있으니까 수요 증가를 찾는 거죠. 다음 중 부동산 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건 뭐 정의니까 그대로 맞고요. 그다음에 어떤 재화의 가격에 대한, 어떤 재화의 다른 재화에 대한 교차 탄력성의 양수라는 것은 그 재화가 보완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교차 탄력성의 양수잖아요. 양수면 같은 방향, 비례, 대가 비, 대체제죠. 보완제는 보가 반, 반비례 음수.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재화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양수라는 것은 정성제죠. 양수는 이제 정성제 같은 방향. 그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란 한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다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한다. 맞고요. 5번도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말한다. 맞고요. 다음에 이제 7번은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는 늘 뒤에 뭘 묻는지를 봐야 돼요. 뭘 묻는지를. 균형 가격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균형 가격은. 균형 가격 이렇게 물으면, 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제 형태가 요거보다 뭐가 더 많이 나왔는가 하면은 균형 가격 변화는 이렇게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균형 가격 변화. 자, 이게 차이가 뭔가 하면은 균형 가격은 하는 문제는 지금 요 교차점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요 상태 요 가격을 계산하라는 얘기죠. 근데 균형 가격 변화는 예를 들어 이렇게 수요 곡선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은 요 위치로 바뀌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바뀐단 말이에요. 요 변화를 묻는 거란 말이에요. 요 변화를.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계산을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계산을 2번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계산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고, 위에 거는 한 번만 하면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식을 쓰면 P는 1000 마이너스 QD 하고요. P는 200 플러스 QS인가요? 요 D가 붙어 있으면 수요를 뜻하고요. S가 붙어 있으면 공급을 뜻해요. QD, QS. D는 디만드, 요구하다 이런 뜻이고요. S는 supply, 공급하는 거예요. Q는 quantity, 양의 Q고요. P는 price의 P죠. 자, 이렇게 해서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때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없다고 생각해도 관계없어요. 균형 상태에서는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값도 P고 이 값도 P니까 어떻게 놓을 수 있어요? 1000 마이너스 Q는 200 플러스 Q 이렇게 할 수 있죠. 혹시 여러분들 다른 어떤 뭐 모의고사 같은 거 뭐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겠죠, 설마. 다른 문제 많이 안 봤겠죠. 다른 문제 풀다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마이너스 QD를 저쪽으로 넘겨서 QD는 1000 마이너스 P 또 QS는 플러스 QS 그대로 두면 200이 넘어가야 되니까 P 마이너스 200이에요. 이렇게 해서 왼쪽에 QD, QS가 오게끔 해서 균형 상태에서는 QD와 QS가 같으니까 1000-P와 P-200이 같다. 이렇게 풀이하는 것을 혹시 보신 분이 있다면 그런 풀이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어떤 문제는 여기가 2가 붙어 있고 3이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 2QD 플러스 3QS. 그러면 이게 이 양을 하면 어떻게 양변을 또 2로 나누어야 돼요. 마이너스 2로 나누거나 3으로 나누거나. 그럼 여기가 분수가 나오죠. 예? 이렇게 바꾸다가 틀려요. 바꾸다가.
바꾸다가 틀려요.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나오면 균형 상태에서는 어차피 P도 같은 P란 말이에요. 균형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냥 1000-2QD는 200 플러스 3Q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균형 상태에서는 항상 같으니까, 이게 균형 상태에서는. 그럼 200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00이 되니까 800 되고, 마이너스 2Q가 플러스 2Q가 되니까 5Q가 되고, 5Q가 800이니까 Q는 160이고, Q 160을 여기다 넣으면은 480에 200, 680 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굳이 분수식으로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등식으로 놓고, 문제에서 만약에 200 마이너스 3Q 3P Q는 100 플러스 P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어떻게 해요? QD, QS 하면은 200 마이너스 3P는 100 플러스 P 그냥 그대로 등식을 세워서 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굳이 바꾸는 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니라 바꾸다가 또 틀린다고요. 그러니까 나온 대로 그냥 그대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계산을 하면은 1000 마이너스 Q는 200 플러스 Q니까 800은 2Q 이렇게 되죠. Q는 400이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수학 계산 문제는 항상 자신이 이제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나서는 항상 질문한 거를 확인을 해야 돼. 질문한 거를. 초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중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거예요. 계산한 게 지금 뭐예요? 균형 양을 계산해 놨단 말이에요. 묻는 거는 균형 가격이죠. 보지도 않고 그냥 402번 하면 틀린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틀린 사람들 많아요. 제가 지금 다른 학원도 이렇게 보면은 400에다가 표시해 놨더라고. 내가 이제 뭐라고 말은 안 하는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400에다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이거는 균형 양을 계산한 거라고요.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위에다가 여기다 한 듯 여기다 한 듯 넣으면은 P는 600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렇게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다음 탄력성 개념과 그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것은 탄력적이라는 의미이며 이는 원인이 되는 수요 결정 요인이 변하는 정도보다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판매 수입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맞죠? 이게 탄력적일 때 수탄이 1보다 클 때 수탄이 1보다 클 때는 가격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격을 낮춘다 그랬죠? 수탄이 1보다 작을 때는 가격을 올린다 그랬어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 그려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이 위 구간에서는 가격을 어떻게 해요? 낮추고 이 아래 구간에서는 가격을 올리고 이 위 구간이 무슨 구간? 탄력 구간, 아래는 비탄력 구간. 자, 여기서 가격을 낮추는데도 불구하고 판매 수입이 늘어나는 이유는 가격 낮춘 거에 비해서는 수요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가 많을수록 작아진다. 너무 쉬운 게 정답 지원이 됐죠. 대체재가 많을수록 뭐예요? 탄력성은 커지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질수록 수요 곡선은 완만해지죠. 그 다음에 사치제일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고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건. 자, 다음에 9번에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1번에 상향 시장에서는 거래가 활발하고 지가 상승이 계속되며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이 된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과거는 하한선 맞죠? 그 다음에 안정시장에서는 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체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편이다. 부동산의 종류에 관계가 없나요? 있죠? 도심지 점포나 소규모 주택 이런 거죠.
이 부동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체로 거래가 활발한 것은 상향시장입니다. 상향시장.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순환은 회상후하 안정. 안정이고 하향 다음에 온다 그랬어요. 안정은 독자적으로 존재한다 그랬죠. 그 사이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순환 국면 사이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하향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며 투기 조짐이 보인다. 밑으로 떨어지는데 투기 조짐이 보이나요? 말이 안 되죠. 투기 조짐은 주로 언제 보일까요? 상향은 늦었어. 회복기. 상향이 이미 늦었잖아요,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밑에서 잡아본 적 있나요? 밑에서 잡아본 적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난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다 안 좋다 할 때 그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막 오른다 할 때는 이제 빠져나와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존 F 케네디 아버지인가가 누가 하여튼 아주 유명한 펀드 매니저였대요. 펀드 매니저였는데 대공황이 있기 직전에 그땐가 하여튼 뭔 이제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는데 구두를 닦으러 갔는데 구두 닦는 소년이 알아보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어떤 주식을 사면은 좋겠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이게 그 상황이 이 구두 닦기가 지금 주식을 물을 정도면 주식시장에 들어올 사람들은 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 듣고 구두 닦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다 팔았대요. 이제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다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늘어야 돼요? 수요가 늘어야 되죠. 주식도 시장이고 다 시장이잖아요.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요가 늘어야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들어올 수요가 없는 거죠. 그때는 이제 내려갈 일밖에 안 남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비트코인 얘기했죠. 온 세상이 비트코인 얘기하고 있죠. 그거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거품이 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 안 할 때 또는 이 주식시장에 선혈이 낭자할 때 그때 들어가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언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1997년 IMF 때 이후, 그 다음에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제가 2008년 11월 달에 들어갔어요. 주식의 주자도 모를 때 2008년 11월 달에 들어가서 이게 언제 가면 10월 달에 저점을 찍었을 때요.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 막 반토막 난다 미네르바 박인가 뭔가 하는 애가 나온 그때요. 약간 회복한 상태 10월 말에서 이때 들어가서 2009년 3월까지 35%였어요. 넉 달간 35%.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저의 성향이 위험 회피형일 것 같아요. 위험 추구형일 것 같아요. 위험 추구형일 것 같아요. 위험 회피형이에요. 제가 4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400만 원 했기 때문에 해봤자 140만 원이에요. 아무튼 한 1억을 묻어놔야죠. 그때는 1억을 묻어. 아니 저점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 막상 사람들이 저점이라고 확신을 하면서도 잘 안 들어가요. 5년 전에 6년 전에 이 국제시장에 그 반도체 시장에서 치킨 게임이 있었어요. 들어보셨나요? 치킨 게임. 치킨 게임이 닭싸움이 아니고요. 이 닭싸움이 아니고 그 치킨 게임은 도로에 있으면 이렇게 여기 이제 차가 이렇게 두 대가 마주 보고 있고요. 부릉부릉 하다가 올리면은 달려가는 거예요. 전속력으로. 비키는 놈이 지는 놈이에요.
이게 치킨게임이에요. 니 죽고 내 죽자 이 소리요. 니 죽고 내 죽자. 이 반도체라는 것은 특징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 이따 규모의 경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규모의 경제는 규모를 늘릴수록 단가가 낮아져요. 규모를 먼저 늘린 놈이 단가를 낮춰서 공격적으로 나와버리면, 그럼 다른 기업들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면은 같이 규모를 늘려야지. 같이 규모를 늘려서 단가를 낮춰야 돼요. 자, 그러니까 생산 단가는 낮아지는데 물량이 막 확확 쏟아지니까 생산가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거예요. 생산 원가가 1달러인데 0.85달러, 0.7달러 이렇게 거래된다고요. 근데 이 생산 원가가 1달러가 이게 회사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규모가 더 큰 회사는 이거를 더 낮출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더 낮은 가격에 팔더라도 손실폭이 적어요. 더 낮춘 놈은. 그게 누군가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회사요. 삼성전자가 국제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이 50%예요. 하이닉스가 25%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의 75%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거기에 이제 다른 나라 회사가 도전장을 낸 거예요. 엘피다라든가 대만, 미국 회사들이. 근데 결국은 무너졌어요. 쟤네들이 무너졌는데 그동안에는 엄청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SK 하이닉스 보세요. 삼성전자는 가전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다른 게 있으니까 여기서 손실이 나도 별 타격이 없어요. 그리고 규모가 더 크니까 생산 원가도 더 낮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계속 적자지.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주가가 2만 몇천 원 이렇게. 근데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서도 저는 안 샀다니까. 더 떨어질까봐. 더 떨어질까봐.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8만 원 넘어요. 2만 5천 원, 3, 4년, 4, 5년 전에 2만 5천 원, 6천 원 이렇게 하던 게 지금 3배 이상, 4배 가까이 돼요. 3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서도 그걸 안 산다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또 이제 뒤늦게 뭐 하나 사면은 또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 투기 조짐이 보이는 거는 회복기를 지나 이게 이 동물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때 잡는다고요. 그때 해야지. 상향시장 이미 늦었어요. 일반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투기 조짐이 보이는 거는 회복기. 예,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에 회복시장은 긴데 비하여 후퇴시장은 빠른 것이 특징이며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하여 정점과 저점이 모두 높다. 정점과 저점이 모두 높은 것은 아니고요. 정점은 높고 저점은 낮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본의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는 거 맞고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는 다르게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 안정적으로 반복되며 순환된다. 이거는 아니죠. 틀렸습니다. 말이 안 되죠. 불규칙적이죠. 이거는 사실 일반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 추세, 계절, 무작위 변동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국면도 일반 경기 국면처럼 회복, 호황, 후퇴, 불황 등 4개 국면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면적과 미분양 물량은 부동산 경기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가 있죠. 정답은 2번이었나요? 자, 그렇고요. 오늘은 많이 맞추셨나요? 지난주보다 낫습니까? 앞에서 우수수 했나요? 아직 이 훈련이 안 됐나요? 대갑이 보갑한. 이게 훈련이 돼야 돼. 이거 자꾸 훈련해야 돼요. 자신이 틀리면은 틀리는 거를 자꾸 반복을 해야 되죠. 틀린 것을 다음에 또 틀린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그럼 바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리한테도 가끔 바보 아니야? 틀렸는 거 다음에 또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요? 그때 고등학교 때 틀린 것들 다 모아놓고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계속. 일단 내 손에 거쳐간 놈 중에서 내가 틀린 놈은 절대로 앞으로 안 틀리도록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게. 자, 아무튼 오늘은 이제 시장론부터죠. 시장론 36쪽이죠. 36쪽. 자, 시장론에서
그 앞에 있는 그 시장의 개념이나 시장의 형태는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해서 36구 37쪽은 이번 순환은 생략하고요. 본론이 바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죠.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 그나마 좀 한 서너 문제 정도 출제가 됐어요. 최근에 이게 좀 출제가 덜 되는 편인데, 부동산 시장 특성. 자, 이거는 이제 과장국수 비비자 있죠? 과장국수 비비자. 자, 이게 이런 그 암기법은 우선은 좀 듣기는 괜찮은데, 나중 돼서 이 내용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은 과장국수 비비자만 생각나요. 내용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말짱 꽝이죠. 저도 시험장에 들어가 봤는데, 시험 어차피 시험 준비 기간이 짧으니까 그 뭐 특히 중개사법이나 공법이나 뭐 이렇게 암기하는 방법들 있죠. 과목별로 이렇게 암기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고 갔는데 들어가서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진짜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기에 덧붙여서 자꾸 훈련을 해야 되죠. 그걸 특히 국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국지성하고 수급 조절 곤란. 과는 뭐예요? 과다한 법적 제한. 법적 제한이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급 조절이 곤란한 것으로 연결이 되죠. 수급 조절이 잘 안 된다. 그 중에서도 뭔 조절이 잘 안 돼요? 공급 조절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법적 제한이 많은 경우에 특히 이제 공급에 영향을 미치죠. 지난주에 탄력성에서 했어요. 수탄 크기 결정 요인, 공탄 크기 결정 요인에서 수탄 크기 결정 요인은 대체재가 많을수록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뭐 이렇게 다양할수록 세분할수록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공탄 크기 결정 요인에서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성이 커져요. 근데 탄력성이 작아지는 거 조심하라 그랬어요.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탄력성은 작아지죠. 그 소리는 많이 생산 못한다는 뜻이에요. 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걸리는 기간이 길수록 생산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탄력성이 작아져요. 또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갈수록 탄력성은 비탄력적이 돼요. 그만큼 이제 특히 공급 조절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급 조절이 잘 안 되면은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런 가격 왜곡 현상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단기적으로. 자,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이제 장기성이죠. 매매 기간이 길죠. 매매 기간이 길면은 환금성이 떨어지죠. 그다음에 국지성, 이건 이제 부동성의 파생 현상이죠. 그래서 지역별로 다른 시장이 되는 거죠. 지역별로 부분 시장별로 달리 나타나고 또는 하위 시장, 뭐 시장 세분화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죠. 상품의 비표준화성, 거래의 비공개성, 시장의 비조직성, BBB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주로 개별성으로 인해서 나타나고요. 특히 이 거래 비공개성 때문에 정보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금의 유용성 여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금의 유용성 영향이 크죠. 영향이 큽니다. 이것은 이제 고가성 때문에 그렇죠. 고가성.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과장국수 비비자 이런 내용들이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 기능, 이걸 플러스 알파로 보는 거죠. 시장론에서는 부동산 시장 특성의 플러스 알파로 부동산 시장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이죠.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로 보는 게 할당적 효율성 개념이에요. 할당적 효율성. 그래서 추가로 보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 기능. 부동산 시장 기능은 자고가 정량 이렇게 했죠. 자고가 정량. 자는 무슨 기능이고요? 자원 배분 기능. 고는 교환 기능. 가격 창조 기능. 정보 제공 기능. 양과 질을 조절하는 기능.
요거는 이제 중요도가 저거보다는 낮죠. 과장국수 비비자보다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자원 배분 기능과 가격 창조 기능을 좀 더 주의를 하시면 되죠. 자원 배분 기능은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에서 자원을 배분한다 그랬죠. 근데 시장이 자원 배분을 완벽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요? 완벽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현실은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불완전 시장이라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을 그렇게 배분하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특정 위치의 토지라든가 또는 공간 이런 것들을 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 위치의 토지 이용 형태는 지대 지불 능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또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자원, 부동산 공간을 배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음에 교환 기능은 이제 여러분이 보셔도 되고, 가격 창조 기능은 매도자 제한 하한 가격과 매수자 제한 상한 가격 범위 내의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창조 수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협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격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의 정보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이 새로운 협상에 의해서 가격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 가격 창조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정보 제공 기능은 부동산 시장이 제공하는 정보 중 가장 중요한 정보는 바로 가격 정보입니다.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격 정보를 보고 수요자, 공급자들이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다음에 40페이지에 넘어가시면 이제 양과 질을 그러니까 이 양과 질을 조절하는 것은 그냥 그런 게 있다는 정도입니다. 자, 나머지는 됐고요. 그 이제 표로는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표로 되어 있는 거는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에 밑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 자, 요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